다음 문제 17번. 처분청은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앞부분? 이 앞부분은 맞습니다.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는 처분청.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피고 쪽이죠. 처분청이 피고고 이쪽이 주장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처사 주변의 실체상 한계를 아까 전에 제가 소송물 이론에 따라서 처분권주의에서 끌고 들어가 봤는데, 하자의 치유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든 실체상 한계 부분의 가장 기본은 권리나 이익 침해를 발생시켜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당연히 방어권 침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추변이 인정된다라는 말은 맞는 건데, 이게 왜 틀린 거냐면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1심, 2심, 3심이죠.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1심하고 항소심, 2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이면서 법률심이죠. 법률심이면서 사실심입니다. 하지만 3심,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오직 법률심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보게 되면 항상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런데 그 다음에 법률적 판단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겁니다. 상고심에서는 사실 문제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추변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법령상 근거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근거 부분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나 변경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B라는 사실이 존재했었다라고 피고가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를 보려면 사실 문제에 대한 심리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피고의 이와 같은 처추변의 주장은 인정될 수가 없어요.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심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3심은 오직 법률심이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여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2심까지입니다. 2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2심까지입니다. 상고심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유무는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요, 처음에 이유 제시 때 했던 말을 말 바꾸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 말 바꾸기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피고가 벗고 사기치는 거야. 옷 벗고 사기치는 짓입니다. 그래서 벗고 사기입니다. 법구 사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건 민사든 형사든 행정이든 다 똑같고요. 다 벗고 사기치는 겁니다. 벗고 사기치는 거예요. 첫 번째, 법은요,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그 다음 구는요,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다음 4는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는요, 기본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벗고 사기인데 요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다 이런 식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청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룸사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A라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시켰다라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A라는 친구는 극강 동안이었던 것이고 얘는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처분 사유 없음, 즉 법률 우위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피고 행정청이 이렇게 주장하네요. B라는 청소년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라는 청소년도 고용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법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A든 B든 청소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평가하면 두 개는 같은 사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와 기본적인 점에 동일한지를 판단하게 되면 A와 B가 청소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둘은 DNA가 다릅니다. 전혀 딴 사람이죠. 기사동이 깨진다. 이걸 가지고 벗고 사기의 기준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처분 시에 존재하고 있었냐, 존재하고 있었지 않았냐라는 문제,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이건 너무 단순한 얘기고, 그 다음 20번.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인데 반하여 처분의 이유의 사후 제시는 처분의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죠. 우리 앞에서 이유 제시를 안 했을 때 절차 하자에서 하자 치유, 그 다음 이유 제시를 했을 때 내용의 하자에서의 처사 주변,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앞에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첫 주변이 아니라 하자 치유고요. 뒤쪽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은 이것은 이유 제시 하자 치유가 아니라 이게 바로 처사 주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첫 주변하고 하자 치유는 항상 비교하면서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이 끌고 다니셔야 됩니다. 둘의 차이점 비교하게 되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처사 주변하고요. 그 다음에 하자 치유하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먼저 목적이 뭘까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그 정의가 도적시다예요. 도적시다. 그러니까 도적 무리들은요 항상 시다바리를 자주 바꿉니다. 누굴 떠올리시면 돼요? 앰비바이트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시다바리를 안 챙기죠, 그죠? 계속 바꿔요. 꼬리 자르게 합니다. 도적놈들의 이게 성향입니다. 이게 뭐예요? 소송 도중에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유 제시 과정에서 제시했던 사유와 다른 사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도적시다. 이렇게 하면 못 빠져나갑니다. 도적시다. 그거예요. 여기서는요 이미 소송 도중이기 때문에 싸움은 시작됐고요, 링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적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피고의 목적은, 첫 주변의 목적은 뭐예요? 적법 확보입니다. 적법성 확보예요. 근데 처음에 처분 당시에는 이유 제시를 안 했는데 나중에 3일 뒤에 이유 제시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싸우지 말자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우지 말자. 야, 미안해. 내가 지난번에 이유 제시를 안 했네, 또는 불충분하게 했네, 지금 제대로 할게 라는 것은 이렇게 하고 끝내자는 거죠. 끝내자. 그래서 이거는 효력 유지가 목적입니다. 목적 자체도 전혀 다르고요. 그 다음 그 대상이 되는 하자, 둘 다 어쨌든 적법하게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똑같은데 효과는 똑같은데, 근데 어떤 하자냐라고 했을 때 얘는 내용의 하자죠. 내용의 하자입니다. 주체나 절차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 제시를 했는데 그 처분 사유의 내용이 틀린 거예요. 내용이 잘못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절차 하자입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 하고, 그 다음에 하자 치유는 전혀 그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처사 주변 같은 경우에는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랍시고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때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로 그 개정된 법령을 제시한다라거나 아니면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로 변경된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얘는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사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처분 당시, 처분 시가 기준이 됩니다. 하자 치유는요, 이거는 위법 판단 기준 시에 예외를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처분 시점에 이유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이유 제시를 해도 일정한 요건 범위 안에서는 처분 시에 했던 것으로 인정을 해주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처분 이후에 사후보완 추후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시점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처사 추변하고 하자 치유를 비교하는 문제는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21번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심의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당사자주의 내용은 처분권주의하고 변론주의죠. 처분권주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기는 터치할 수 없는 거고, 변론주의도 역시 완전히 포기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포기된다고 하려면 직권탐지주의서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변론주의 보충설이죠. 변론주의 보충설은 변론주의의 기본 구조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의 직권탐지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갑은 행정청 A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에 을과 관련 있는 정보를
4번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 들어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이제 뭘 떠올려야 돼요? 구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정보공개법 구조 1항 단서에 보시게 되면 1호부터 8호까지 있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개가 원칙인 것이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인데 구조에 있는 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을 하게 되면 정보공개법 구조입니다. 정보공개법 구조 1항 단서 안 쓰겠습니다. 1에서 8호까지입니다. 1에서 8호까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여기서 1 빼고요. 1 빼고 2부터 8까지. 2부터 8까지입니다. 2부터 8까지는 서로 2하고 3하고 3하고 4하고 4하고 5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8하고 2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8하고 3하고 4 뭐예요? 그냥 조합 만들어 보시게 되면 그쵸? 전부 기사동 깨집니다. 전부 기사동 깨집니다. 원래 법에서 각호를 내려버리게 되면 서로 기사동 다 깨집니다. 원래 법에서 각호 때리면 다 그거는 기사동 깨지는데 얘는 좀 특이한 친구입니다. 얘는 1호 1호는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 사유로 하고 있으면 그건 비공개 대상 정보다. 우리 쪽에서도 정보공개법 쪽에서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법률하고 그 다음에 뭐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이런 애들에다가 플러스 알파에다가 플러스 대통령령만 인정하죠. 대통령령 뭐는 안 돼요. 통리령 불령 안 되죠. 자치법규 들어가게 되면 조례만 인정하죠. 규칙은 안 돼요. 규칙은 안 되는데 얘네들이 어쨌든 개별법에서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 정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비공개 정보라고 하고 있으면 정보공개법에서도 비공개 정보로 보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비공개 정보는 X변수고요. 이 X변수가 얘네들하고 공통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얘네들하고 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동이 인정돼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1호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1호 빼고 나머지 것들은 서로 무조건 기사동 다 깨집니다. 기사동. 그래서 처사추변이 정보공개 문제로 나오면 원칙적으로 기사동 깨져서 처사추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99% 맞습니다. 1호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1호만. 그런 식의 얘기예요. 4번 교부 방법으로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임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의 도중에 도적시다. 소송의 도중 이렇게 들어가면요. 소송의 도중 이렇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는 처사추변을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소송의 도중 했는데 추가 논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협의의 소익. 소송 도중에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협의의 소익. 그 다음 소송 도중에 법 바뀔 수 있습니다. 위법 판단 기준시. 이 정도까지예요. 첫 추변이 기본이고요. 소송 도중 이렇게 하면 우선은 첫 추변 의심입니다. 의심이고 그 다음에 위법 판단 기준시나 협의의 소익 문제가 연결될 여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를 우려로 해서 처분 사유를 추가한다. 비공개 사유를 추가한다. 요거는 28에 걸리는 애들이어서 기사동 다 깨지니까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좀 간단히 봤는데 다시 돌아가시고 돌아오시면 말입니다. 문제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된 대로 첫 추변 본안 소송 절차입니다.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죠.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위법이었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사항적 한계,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사항적 한계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고요. 다 되는 거라고 했고요. 실체 쪽에서 처분권주의, 원고 방어권 이거 고려하게 되면은 여기서 기사동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사동을 깨면 사유의 동일성이 깨지고 처분의 동일성이 깨지고
소송물의 동일성이 깨지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여기 소송물 들어가 있습니다. 소송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원고의 방어권도 같이 반영된다라는 점 같이 연결하시고, 그다음 시간 상한계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법원의 판단 권한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처분 이후에 있는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을 고려해가지고 그 사유를 법령상 사실상 근거로 제시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원은요, 처분 시까지 존재했던 사유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의 사유는 주장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주장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법원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까지 받아주는 겁니다. 얘는 어디까지만 할 수 있어요? 위법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존재했던 사유에 대해서만 주장이 허용되는 것이죠. 주장해봐야 법원이 판단 못하고, 그 다음에 기판력하고 기속력 가시게 되면, 기속력은 피고 행정청과 함께 관련되는 처분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모든 행정기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엔 후소 이렇게 들어가죠. 후소에서의 소송 주체 3명 다 거는 거죠. 그래서 원고하고 피고 같은 경우에는 전소의 판단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가 없고, 후소의 법원은 전소의 판단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후소 쪽의 모든 주체 다 걸립니다. 3주체 다 잡고, 그 다음 객관적 범위 같은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인데 판결문에 여기가 주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유죠. 이 부분에 기판력이 미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을 생각하세요. 소장을. 저 판결 주문은 법원이 쓰는 게 아닌 겁니다. 사실상 다 쓰여져 있습니다. 어디에? 소장에 다 써 있습니다. 이게 소장입니다. 원고가 작성한 소장인데 여기에 청구 취지가 있죠. 청구 취지가 있고, 그것을 왜 주장하고 있는 건지 청구 원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청구 취지 부분이 여기에 판결 주문하고 똑같습니다. 전제 조건은 인용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내 주장이 맞으면, 청구의 이유가 있으면 판결문 나한테 써줄 때 내가 여기 쓴 거랑 똑같이 써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청구 취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전제를 깔면 청구 취지하고 그 다음에 판결 주문은 똑같아요. 근데 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미치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얘가 무엇을 구하고 있나? A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써놓거든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동작구청장이 신민이한테 했던 A라는 내용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딱 써줘요. 근데 내 말이 맞으면 그대로 컨트롤 C V 해서 여기다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를 보고 나서 법원은 이제 이 재판에서 뭘 판단하면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샌드위치로 만들어지는 게 소송물, 법원의 판단 내용입니다. 판단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 개는 똑같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말은 소송물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소송물이라고 제가 해놓은 것이고요. 했을 때 당해 처분의 미법성 존북, 첫 주변에서 얘기했던 소송물의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연결시켜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당해 처분이 깨지죠. 기사동이 깨져버리면 처분의 동일성이 깨져버립니다. 처분의 동일성이. 그러면 기판력이 안 미치겠죠. 여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판결시 보통 같이 통용하게 되죠. 얘는 소송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제출된 소송 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인가, 소송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송 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속력, 실체적 효력이기 때문에 기판력 뒤쪽으로 밀린다고 했고요. 이건 판결 이유 부분입니다. 얘는 이게 아니라는 걸 조심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기사동이 깨졌을 때 처분의 동일성이 깨진다라는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얘는 어떤 법규 위반 행위도 없다. 청소년 유흥접객은 고용한 적 없다. 근데 얘가 영업허가 취소를 당했었어요. 영업허가 취소를 당했고 내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난 유흥접객원으로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었다는 걸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에 인정받았는데, 그랬더니 판결 나온 다음에 행정청이 뭐라냐면, 그러면 너는 청소년 고용했으니까 영업 정지할게. 영업허가 취소가 위법이라니까 영업 정지할게. 괜찮습니까?
안 되죠. 이것도 기속력 위반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분명히 처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다른 처분입니다. 동일 상대, 동일 내용, 동일 사유 세 가지가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동일 처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건 영업허가 취소고 두 번째 건 영업정지이기 때문에 내용의 동일성이 깨졌고 처분의 동일성이 깨졌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방금 전에 그 상황에도 기속력에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요. 구체적 위법 사유.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 얘는 아무런 법규 위반 행위가 없다. 얘는 아무 제재 사유가 없다. 이게 구체적 위법 사유입니다. 그게 판결의 취지가 되는 것이죠. 얘는 소속물, 얘도 소속물, 따라서 둘 다 처분의 동일성 쪽에 포인트가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속력은 처분의 동일성이 아니라 사유입니다. 위법 사유, 판결 이유 부분에 미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처분시죠. 여기도 처분시고, 둘 다 마찬가지인데 얘도 위법 판단 기준시와 여기도 위법 판단 기준시가 표준시가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표준시가 위법 판단 기준시가 되는 건 똑같은데 직관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얘는 뭐라고요? 처분 이후의 사유를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그에 대한 판단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처분시까지 존재했던 사유만 주장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예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건데 판결의 취지는 법원이 판단을 내려본 범위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처분 이후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한 번도 판단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 판결 내리면서. 그러니 그 안에 처분 이후 사유 쪽에 판결의 취지라는 게 존재할 리가 없는 겁니다. 법원이 본 적이 없는데 그 안에 법원의 생각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쵸? 따라서 똑같이 표준시는 위법 판단 기준시가 되는 것이지만 직관적으로 보면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처분시입니다. 기사동과 관련된 얘기를 여기까지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이제 더 이상은 뭐 하지 말라고요? 초추변과 기속력, 초추변과 기판력, 기판력과 기속력의 관계 같은 거 이제 문제 풀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뭐 근해 공식 이런 거 배우면 왜 그게 도출되는지 한번 보고 됐고 이제 외우고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죠. 기사동 나오면 그냥 싸그리 다 깨버리면 됩니다. 싸그리 다 깨버리시면 되고요. 약간의 응용을 문제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번 게 트라이앵글 쪽 연결되어 있는 건데 트라이앵글 2, 3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 안 하고 먼저 뒤로 훅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초추변 시간 상한계 시간적 범위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스퀘어입니다. 이 상황은 뭘까요? 기속력, 기판력, 초추변 이 세 친구는 어쨌든 두 문제 나옵니다. 먼저 처분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우선요. 하자의 치유는 절차의 하자와 관련된 문제고 초추변은 내용의 하자와 관련된 문제일 수밖에 없죠. 얘는 원래 출발이 내용의 하자 부분입니다. 주체 절차 형식이 아니죠. 고정. 그 다음 두 번째 초추변에 대한 문제는 법률 유보와 관련된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의 위법은 법률 유보, 법률 우위 두 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법률 유보라는 게 존재할 성립이 안 됩니다. 법률 우위 쪽입니다. 왜 걸었는지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속력 쪽에 가게 되면 거긴 내용의 하자가 법률 유보 위반으로 위법일 수도 있고 법률 우위 위반으로 위법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요 상황이 바뀝니다. 얘는 법률 우위 쪽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유 제시 과정에서 행정청이 처음에 제시했던 사유는 B사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 도중에 얘가 다른 사유를 교환적 변경, 추가적 변경, 추가 또는 변경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원이 받아줘야 될까요? 과연 다른 사유를 근거로 판단 내릴 수 있을까요? 왼쪽입니다. A사유. A사유 가능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이 되고 있죠. 처사추변 다시 떠올립니다. 사항적 관계, 실체상관계, 시간상관계 이렇게 들어갔죠. 사항에 문제 없었고요. 실체 쪽에서 기사동 필요했었고요. 시간 쪽에서 처분 시까지 존재했던 사유였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처분 당시 사유죠. 처분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시간에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동 인정되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이렇다면은
법원은 B 사유뿐만 아니라 A 사유를 근거로 해서도 처분의 적법 위법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O, P를 던졌어요. 누가? 행정청이.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처분 사유가 있으면 처분은 적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은 위법해지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만약 후자라면 제 바보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자죠. 당연한 겁니다. 영업정지를 했는데 이 친구가 법규 위반 행위가 널브러져 있어요. 널브러져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라도 뭐 하나라도 영업정지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 영업정지는 적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생긴다면 거꾸로 돌립니다.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청의 권한이고요. 소권은 원고의 권한입니다. 둘 다 공권이고요. 이번엔 소권을 한번 행사해 보겠습니다. 소송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만약에 원고가 A, B, C, D, E, F, G, H, I, J, K, L, M, O, P를 던졌습니다. 위법 사유랍시고. 뭐야? 권한 없는 자입니다. 저자는. 권한은 있지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한의 범위도 벗어났는데 그런데 제가 말이죠. 사전 통지도 안 하고 의견 청취도 안 하고 이유 제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쟤 또 나한테 구두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쟤는 법에 근거도 없는 것 같고요. 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 같고요. 재량이 하자로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행정법에 1번원칙 다 위반되는 것 같아요. 아무 말이나 막 던졌습니다. 한 개만 걸리면 위법입니까? 맞습니다. 서로의 그냥 권리행사입니다. 서로의 권리행사고 하나만 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래 돼버리게 되면은 만약에 처분 사유 추가다 생각해 보세요. B 사유 그대로 두고 A 사유 추가한 거죠. A 사유 추가한 거고 만약에 B 사유 쪽에서 인정을 못 받아도요. A 사유를 근거로 해서 이 처분 나갈 수 있는 게 맞으면요. 처분은 적법이라고 인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피고 쪽에 주장한 처분 사유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고가 소송 도중에. 그래요. 이거 근거로 할 수 있어요. A 사유 근거로 이건 허용되기 때문에 법원은 A 사유를 포함해서 처분의 적법 위법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 시간이 먼저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스퀘어 이론은 시간이 먼저입니다. 시간 쪽이 깨져버리게 되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기속력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쪽이 깨져버리면 실체, 객관 쪽이 동시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받아들었을 때 특히 사례형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는지만 보세요. 걸리면 게임 끝입니다. 어디 걸리든 하나는 걸립니다.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시간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근데 얘는 시간은 괜찮고 처분 당시니까 살아있고 실체도 기사동 인정됐으니까 살아남았으니까 처사 주변은 허용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가십니다. C사유.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입니다. 새로 발생한 사유가 아닙니다. 살렸는데 기사동이 깨져서 실체가 깨졌죠. 실체상 한계에 위반돼 버렸습니다. C사유의 주장은 법원이 받아줄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이러한 처사 주변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뭐만 가지고 판단해? B사유만 가지고 처분의 위적법을 판단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제 이 그림의 기본은 밑에서 위로 올리기 게임입니다.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나왔어요.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생겼어요. 법이 바뀌고 사실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법령 상태, 사실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 말은 뭐죠? 법령상 근거와 사실상 근거가 새롭게 발생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D 사유입니다. D 사유를 얘가 소송 도중에 주장을 했다. 허용되겠느냐? 법원은 이걸 가지고 적법 위법 판단이 되냐? 안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시간 깨졌습니다. 시간 넘어갔고요. 시간이 넘어가면 모두 같이 깨져요. 기사동도 같이 깨집니다. 그래서 실체도 같이 깨지고 결국 처분사유 추가 변경 허용이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은 아무리 해봐야 법원은 그냥 B 사유만 가지고 처분의 적법 위법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겁니다. 시간상 한계 위반이 발생하면 실체상 한계 위반은 무조건 딸려온다.
무조건 딸려온다. 그럼 뭘 봐야 되겠어요? 문제를 보면 실체를 보지 마시고요. 방금 전에는 우리가 기사동 그랬는데 기사동 얘기를 하는 거는 문제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즉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의 상황이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사동 거린 거지, 만약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의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냥 거기에 주목하세요. 기사동보다 그게 앞선 놈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깨는 겁니다. 그래, 이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볼까요? 방금 얘기한 건 초추변입니다. 그럼 아까 그 트라이앵글에서 시간이 동일했던 친구가 누구였어요? 트라이앵글에서 기속력하고 초추변 같은 경우에는 처분시였죠. 기판력은 판결시였죠. 그럼 기판력을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 이상하죠. 맞아요. 기속력으로 갑니다. 똑같은 상황을 설정해 놓은 기속력으로 가볼게요. 동일 내용의 재처분을 합니다. 동일 내용의 재처분. 앞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서 인용이 됐는데 다시 또 거부처분을 했다, 재거부처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상대방 똑같고요. 그쵸? 신청한 사람 같은 갑이란 사람이니까 똑같고 내용 둘 다 거부처분입니다. 내용 둘 다 거부처분이에요. 네, 동일 내용의 처분을 했는데 과연 이게 기속력에 위반되는 걸까? 역시 내용에 하자고요. 왜냐면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처추변은 이 부분이 당연했지만 기속력은 처추변이나 기판력과 다릅니다. 처추변과 기판력은 오직 내용 쪽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기속력은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다 존재하는 친구잖아요. 다 존재하는 친구니까 내용에다 국한시킨 겁니다. 내용에다 국한시킨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드릴게요. 팁 드립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이변수 있죠?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이변수하고 앞에 트라이앵글에서 얘기했던 기사동 변수 있죠? 법령 개정 사정 변경 기사동 이런 것들은 주체 절차 형식과 친하지 않습니다. 내용과 친밀합니다. 그건 내용 쪽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법령 개정 사정 변경 기사동 이런 식의 문제는 오직 내용 쪽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이지 주체 절차 형식과는 하등 관계없는 친구입니다. 아무리 와도 영향 못 줍니다. 주저령한테는. 알겠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 잡은 겁니다. 내용. 지금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니까,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법률 유보 우위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처추변은 오직 우위만 존재하죠. 여기에는 유보 우위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우위. 만약에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처분 사유 없다. 그런 제재 처분을 할 사유가 전혀 없다, 이런 의미죠. 판례는 처분 사유 없음이라고 판시합니다. 이게 법률 우위 위반입니다. 앞에서 처추변은 여기가 당초 사유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다른 사유, 소송 도중에 주장한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내용의 하자로 취소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게 위법 사유입니다. B라는 위법 사유를 네가 발생시켰어. 네 잘못은 B였어 라고 지금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 확정 판결 후에 동일 내용의 처분을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이 영업허가 취소를 또 해도 되고 똑같이 또 거부 처분을 또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내용의 동일성 고정시키고, 항상 여러분 문제는 저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동일 내용 요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A사유입니다. A사유.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처분시까지죠. 표준시가 위법 판단 기준시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위법 사유가 객관적 적용 범위죠. 구체적 위법 사유가 객관적 적용 범위죠. 그게 바로 기사동입니다. 와닿습니까? 안 와닿으면 기속력의 전체 게임 들어가 볼게요. 기속력의 전체 게임입니다. 기속력 문제는 죽었다 깨나도 여기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주관, 객관, 시간 세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주관, 객관, 시간 세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행정기관한테 기속력이 적용되니까 주관적 적용 범위와 관련된 문제는 안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언제나 객관, 시간입니다. 객관, 시간. 좋아요.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주체, 절차, 형식 하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하자 문제입니다. 인용 판결 나왔습니다. 객관적 범위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언제 벗어날까?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언제 벗어날까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은 말이죠. 권한 업무자의 행위다 또는 절차를 흠결했다 또는 구두를 했다 이런 식의 주전력의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법률요법 위반이다 법률 우위 위반이다 이런 식의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거에서 객관적 범위 벗어나려면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얘네들은요 이렇게 쓸까요? 위법사유 시정하면 됩니다. 위법사유를 시정을 해버리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유제시를 안 했었다 그러면 취소 판결 이후에 이유제시하고 다시 동일한 처분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죠? 위법사유 시정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동일 과오를 범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기속력은 동일한 과오를 범한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절차 안 밟았다 지금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법사유 시정의 내용 부분 있죠. 이 내용 부분이 바로 기사동 깨기입니다. 기사동 깨면 됩니다. 여기서 기사동이 깨지면 전과 동일한 잘못을 범한 게 아니잖아요. 전과 전혀 다른 사유를 제시한 거니까. 그렇죠? 전에 제시한 사유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내용의 위법이 인정돼 버렸다면 이번에는 기사동 깬 사유로 동일 내용의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위법 사유가 시정된 거고요. 이건 기속력에 위반됨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기사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다음 시간 범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예요? 법령 개정, 사정 변경과 관련된 문제죠. 여기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는 3개입니다. 이렇게 3개가 들어오는 거죠. 3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3개에서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사정을 근거로 해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속력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위반도 없습니다. 위반도 없고 그 다음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없다고 하게 되면 객관만 보면 됩니다. 객관만 보면 되는데 이건 그냥 위법사유 시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 위법사유 시정이 내용 쪽은 기사동 깨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위법사유가 시정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저 그림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얘네들의 관계예요. 얘네들의 관계. 시간이 깨지면 기사동이 같이 깨진다.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깨지면 기사동이 같이 깨진다. 그러니까 첫 추변 얘기했을 때랑 똑같이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으면 문제가 기속력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디만 지켜보라고요.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있다 없다 거기만 보라고요. 그거 있으면 위에는 자동으로 깨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객관적 범위 벗어나고 위반 아니다의 결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맺고 있는 겁니다. 3개입니다. 3개. 이거는 거부 처분이든 아니면 적극적 처분이든 간에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를 논해보시오라고 하면 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를 가지고 1번, 2번, 4번 칸을 가지고 1번, 2번, 3번 빼고 1번, 2번, 4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속력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 밖의 문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객관을 지배한다. 시간이 객관을 규정짓는다.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습니다. D사유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얘가 A라는 청소년을 고용했다라고 해서 영업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허가 취소 이후에 청소년을 고용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얘가. 그래서 B라는 청소년을 고용을 한 겁니다. 뭐가 있었어요? 사정 변경이 있죠. 그러니까 소송 도중에 지금 첫 추변 아니구나. 기속력. 취소 판결 이후에 행정청이 그러는 거죠. 쟤는 B라는 청소년도 고용했었다. 그래서 B라는 청소년을 고용한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또 합니다. 그럼 이건 기속력이 위반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반이 안 되죠.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까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A도 고용하고 있었고 B도 고용하고 있었는데 A는 청소년이 아니고 오히려 B가 청소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면 지금 얘기는 시간의 선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선후 관계가. A라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었고 이후에 B라는 사람을 고용을 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봐도 기사동은 깨집니다. 왜? 얘가 이렇게 기사동을 깨버릴 거기 때문에. 앞뒤로 해도 기사동은 깨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변경된 사정이다. 처분 이후의 사유다. 이걸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시간 깨버리면 게임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D 사유는 얘 같은 경우엔 시간은 인정되지만 객관이 X가 돼버리니까 기사동이 인정이 안 되죠? 아까 첫 추변하고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똑같은 잘못을 범한 거 아니죠. 잘못 범한 거 아니니까 시간은 문제 없는데 객관 쪽에 문제가 생겨서 적용 안 되고 위반 아니고 이렇게 끝날 거예요. 밑에는 시간까지 깨진다고요. 시간까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항상 먼저입니다. 시간이 항상 먼저예요. 시간이 객관을, 시간이 실체를 지배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객관을 규정짓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초추변하고 기속력하고 두 개를 봤는데 상황이 비슷했죠? 비슷했는데 왜 비슷하냐면 법률 우위니까. 상황 틀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객관식 문제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2003년도 사법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2012년도 해양경찰관부 쪽에서 연타로 치고 나왔던 문제인데 이후에 또다시 객관식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 처추변하고 기속력 쪽에서 시간이 객관을 지배하는 걸 어떤 그런 질서를 느끼고 나니까 그러면 함정 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출제자 입장에선 함정을 파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거 다 안 해 이제? 그러면 이러면 어쩔 건데? 하고 들어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속력이고요. 당연히 내용으로 집중해야 되죠. 왜? 법령 개정이니까. 여긴 사정 변경 없습니다. 법령 개정만 끌고 들어왔습니다. 법령 개정이든 사정 변경이든 내용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내용 잡아놨고 내용은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가 있죠. 법률 유보 잡았습니다. 유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 허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법에, 국법에. 근데 이 친구가 1, 2, 3의 요건을 전부 갖춰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법에 있지도 않는 4번 요건을 들어가지고 법에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법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 4번 요건을 들어가지고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거부 처분은 법에 근거 없는 사유를 들었으니까 법률유보 위반으로 위법한 거부 처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 처분 취소는 인용이 될 겁니다. 인용이 되고 나서 다시 또 거부 처분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사유, 뭐 예를 들어서 강화된 피난시설, 뭐 이제 요즘엔 지진도 나니까 내진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이렇게 한 거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 이후에 4번 요건, 원래는 법에 없었는데 이제는 법에 근거가 생긴 겁니다. 입법이 된 거예요. 이걸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기속력에 위반되는 게 있는가? 이걸 보시면 법령 개정됐죠?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가니까 시간 깨집니다. 시간은 분명히 깨지는데 처음에 비사유였었죠. 비사유였었습니다. 시간은 깨지는데 경과 규정 이쪽이고 이쪽 보세요. 이쪽. 시간은 깨지는데 원래 법에 근거 없는 사유, 강화된 피난시설, 뭐 아니면 내진 설계 이런 걸 제시했었는데 이제는 법에 근거가 생긴 거예요. 법에 근거 생겼어요. 그럼 그 사유로 다시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기사동은 인정이 되죠. 기사동은 인정이 되잖아요. 객관적 범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뭐만 깨졌죠? 시간만 깨졌어요. 99%는 시간이 깨지면 객관이 깨집니다. 99%는 법률 우위 쪽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깨지면 객관이 깨지는데 얘는 시간이 깨졌지만 객관이 안 깨집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법률 유보입니다. 법률 유보. 근데 이거를 완전히 그 기속력 위반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객관 고정시켰죠. 객관을 고정시켜 놨지 않습니까? 삐삐입니다. 삐삐입니다. 삐삐 객관을 고정시켜 놨죠? 시간을 틀어버렸잖아요. 법령 개정으로. 이 틀어져버린 시간의 문제를 다시 원복시키겠습니다. 원복시키는 게 바로 경과 규정이죠. 이것도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경과 규정이죠. 경과 규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현재 신청 중에 있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국법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부 처분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거부 처분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럼 뭐 남아있죠? 신청. 그렇죠. 신청.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돼서 시행될 때 신청 남아있는 거잖아요. 신청. 이해가 되십니까? 예, 봐봐요. 신청이 이렇게 있죠.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이 개정이 되고 여기서 시행이 됐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취소 판결이 나와서 여기서 확정이 되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확정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확정이 되면 뭐가 인정됩니까? 판결의 효력으로 형성력 인정되죠. 형성력이 인정되니까 가갖고 이 친구 제거시켜버리죠. 이 친구 제거시켜버리면 그러면 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신청이 계속 신청이 있는 상태로 법적으로는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부가 제거됐으니까. 쭉 신청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시점에서 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처분하는 거죠. 재처분 의무가 기속력에 따라 부과가 됐으니까 저기서 재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정법령이 시행될 당시에 신청이 있는 상태 맞잖아요. 신청이 있는 상태 맞으니까 신청 중인 경우에 있어서는 경과규정에서 뭐라고? 후법 적용시킨다. 종전법령 적용시킨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 사건에는 법령 개정 없는 겁니다. 경과규정은 딱 그런 의미입니다. 경과규정은 해당 사건에 법령 개정 없는 것으로 의지한다. 이런 의미라고요. 없는 것으로 의미한다. 그렇게 의제를 해버리면 법령 개정의 변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변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경과 규정이 들어오는 순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객관 고정시켜 놨으니까 시간도 같이 인정돼 버려서 기속력 위반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 확인되시겠죠? 네, 아까 했던 트라이앵글의 기사동 중심의 상황을 이번에는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의 상황으로 바꾸면서 시간이 객관으로 시간이 실체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법률 유보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점까지 봤으며 그 법률 유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뒤집기 들어가는 경과 규정 상황까지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고 시간 오래 걸리고 생각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인데 그냥 삼각형, 사각형으로 정리해놓고 들어오면 어디 상황이다 보시고 결론 내리고 빠지시라고요. 시간 세이브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이 문제 풀 때 빨리 푸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결론 알고 있으니까. 결론 알고 있으니까 이거네 이렇게 그냥 푸는 거예요. 물론 수업하러 들어올 때는 생각해야죠. 왜 그랬었지? 라고 생각을 해볼 뿐이지 문제 풀려고 하면 저희는 엄청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거든요. 그냥 찍는 거거든. 그거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보다 훨씬 빨라야 돼요. 우린 트레이너지 선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선수가 트레이너보다 훨씬 더 경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두 개 스퀘어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변 경과 규정의 특별한 규정이 지금 이 스퀘어 들어오면서 스퀘어 쪽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들어가 있죠. 지금 시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간의 첫 번째가 첫 주변이었고 두 번째가 기속력의 법률 요기, 세 번째가 기속력의 법률 요보 이거였어요. 그래서 위법 판단 기준시와 관련된 문제는 맨 앞에 있는 첫 주변 쪽에다 깔아놨습니다. 기준시 관련된 문제들 보시면 경과 규정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이 특별 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의 구법령이다. 구법령이다. 딴소리 없으면 구법이다. 맞아요? 맞습니까? 맞죠? 지금 이거는 기준시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준시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아까 말했던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시에 대한 이야기가 앞쪽에 살짝 배치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4칸 나눠요. 4칸 나누시고 나서 중간에다가 처분 갖다가 놓으세요. 그러면 처분 이후 쪽에서 처분 이전 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앞쪽이냐 뒤쪽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처분 이전 쪽이냐 처분 이후 쪽이냐, 앞쪽 뒤쪽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발생했다 하면 이 뒤쪽에서는 학설 대립이 언제와 언제가 되겠어요? 처분 시 판결 시가 되겠죠. 그렇죠? 처분 이후니까 당연히 판결 전에 상황은 종료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판결에 반영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처분 시하고 판결 시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역시 처분 시하고 판결 시하고 이런 대립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에를 우리가 수익적 처분이라고 전제를 까시고요. 요구 소송입니다. 요구 소송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 행정법 분쟁으로 치게 되면 이사 유형이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침익적 처분으로 까시고 방어 소송입니다. 침익적 처분 하지 말라는 방어 소송이고, 행정법 분쟁의 유형으로 가면 1.3 유형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위에가 이제 거부 처분 취소이겠죠. 여기에는 그냥 뭐 영업 정지나 영업 허가 취소 또는 과세 처분, 철거 명령 등에 대한 적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 상황이 되는 겁니다. 둘 다 결론은 간단하죠. 이쪽입니다. 통설 판례는 처분 시 쪽이 되는 겁니다. 중간 절충설에 대한 질문은 아직까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킵합니다. 처분 시가 기준이 됩니다. 왜 그럴까? 그 다음 먼저 1, 2, 3, 4에서 1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2, 4의 평면 얘기를 했는데 2, 4의 평면은 결과가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가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고요. 먼저 이거를 1로 한번 토스 시켜보겠습니다. 1로 이렇게 토스를 시키면 수익 처분이죠. 허가 등의 수익 처분이면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해주는 경우는 없죠. 그러면 신청 시하고 처분 시의 구도가 나옵니다. 신청 시하고 처분 시의 대립 구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신청 이후에 처분 이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소송 제기해서 이제 판결이 나온다. 이렇게 타임라인을 단순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봤는데 2사 쪽이 아니라 1쪽이라고 하게 되면 법령 개정 사정병이 여기 들어온 겁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그냥 법으로 볼까요? 법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법은 구법이죠. 법이 개정됐어요. 별표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요 신법이죠. 신법이고 이거는 똑같은 법입니다. 똑같은 법이거든. 근데 왜 신청시 판결시라고 안 하고 신청시 처분시라고 했죠? 이 구도로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서 얘를 깨버렸으니까요. 이쪽에서 처분시 판결시 중에 처분시를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처분시를 놔도 판결시를 놔도 상관이 없는 건데, 결국은 뭐예요? 구법이야 신법이야 뭐 적용해야 돼 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다가 판결시를 갖다 놔도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서 판결시를 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가 넘어온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신청시 처분시의 구도가 생겼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뭐가 원칙입니까? 처분시 판결시에서 처분시입니다. 여기는 처분시 신청시 처분시에서 처분시죠. 왜 그랬을까? 이 세 친구를 한번 엮어보세요. 세 친구를, 얘네들을 1, 2, 4를 이렇게 엮어보시게 되면은 처분 이후에 얘는 여기서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생기는 거죠. 2, 4 평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왜 처분시가 되냐면, 만약 판결시 적용시키면 진정소급 적용입니다. 그렇죠. 왜? 법률관계 사실관계가 어디서 완성됩니까? 법률관계 사실관계는 처분 나왔을 때 그때 완성됩니다. 처분이 뭔데?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거잖아요.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면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가 형성되고 그때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완성된 거예요. 이 시점에서 완성됐는데 나중에 법 개정되고 사정 변경 발생했다고 해서 그거를 소급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아까 그 예로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축 관계 법령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국회가 법을 개정을 했다. 개정을 해서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은 못 짓는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뭐죠? 얘들 전부 다 건축허가 이미 받고 다 건물 지은 거 아닙니까? 얘들 이미 법률관계 다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이 개정됐고 그걸 얘들한테 적용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허가를 철회해버리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은 다 불법 건축물이 돼버립니다. 그죠? 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전국에 있는 건물로 된 옷을 다 한번 벗기고 새로 다 한번 입히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완성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신법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진정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어디서 완성됩니까? 뭔 차이예요? 여기서 완성되죠. 처분이 나와야 완성이 되죠. 처분이 나와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권리의무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때 완성되는 거잖아. 여기에 있는 신법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킨다? 그건 부진정 소급 적용이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에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다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땐 신법과 구법 중에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신법 적용시키는 게 맞는 거죠. 진정 소급 적용과 부진정 소급 적용의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난 겁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이걸 취해버리면 뭔 일이 생겨요? 사전소송이 됩니다. 사전소송이 돼버린다고요. 사전소송은 소송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권력분립의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법의 근거를 두면 어쩔 수 없지만, 있기 전까지 해석을 통해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행위시 침익적인 처분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재처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규 위반 행위를 해서 제재처분을 들어갑니다. 행위시와 제재처분 나오는 처분시입니다. 처분시. 어디가 원칙입니까?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디가 원칙이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제처에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A라는 잘못을 했다고 했을 때 구법에 따르게 되면은 내가 잘못했던 그 시점에는 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과징금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새 법이 바뀌었는데 1000만 원 과징금 부과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500을 부과해야 됩니까? 1000을 부과해야 됩니까? 500이죠. 그래요. 이건 형벌법규 소급금지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도 제재처분에 형사제재처분이 있고 행정제재처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제재로 뭐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를 받을 수도 있지만 형사제재도 같이 받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 쪽에도 형벌법규 소급금지 그대로 먹힙니다. 그 말은요, 행정제재에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형벌법규 소급금지를 우리식의 표현으로 바꾸면요, 형사제재법규 소급금지죠. 형사제재처분의 근거법규. 형사제재법규 소급금지는 행정제재법규에도 그대로 먹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냥 제재법규 소급금지입니다. 제재처분의 근거법규는 소급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 이미 법률관계는 완성된 겁니다. 그 시점에 그때 당시에 있는 법에 따라서 내가 벌을 받기로, 제재를 당하기로 이미 법률관계는 여기서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완성됐으니까 여기가 원칙입니다. 여기가 원칙입니다. 예외 상황은 문제 혹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뭐예요? 처분 시 구법이죠. 구법 적용시키는 게 맞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건설업 면허 수첩 대여 행위가 법규 위반 행위했죠? 그 행위 후에 법령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 삭제됐어요. 몇 번입니까? 1번, 2번, 3번, 4번에 3번이죠. 그렇죠? 위반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취소 사유에 삭제했다, 유리하게 변경됐다, 뭐 어쩌라고.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 면허 취소를 취소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구법 적용입니다. 행위시해법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히는 게 하나 있죠. 뒤집히는 거. 간혹 문제 나오는 거. 7급에서 한번 나왔나 그랬습니다. 뒤집히는 게 뭐죠? 과태료. 그렇죠. 과태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3조 2항과 3항에 보시게 되면 걔네들은 유리변경되었을 때는 분리변경 말고 유리변경 시에는 유리변경의 신법을 적용한다라고 명문의 근거를 둬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론이 안 먹힙니다. 명문의 근거 있으면 돌파 못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론, 해석을 얘기하는 거죠. 과태료 3조. 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 얘기하는 거야? 새 법령,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종결 완성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진정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된다. 맞는 말이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했다면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그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협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부관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 부관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 뒤쪽에 부관 다시 등장하는데 이게 주된 행정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부관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우리 집에 처분 통지서가 올 때 부관 통지서 따로 주된 처분 통지서 따로 보내줍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줄글로 써 있다고요. 줄글로. 줄창 써 있으면 내가 읽고 이렇게 써 있다고요. 눈사람으로 써 있으면 내가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신청했던 거고 이게 지금 나한테 조건 달아놓은 거구나. 내가 파악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로 나오는 처분이에요. 여기서 받을 메시지는 부관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는 주된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와 똑같다. 따라서 나온 다음에 신법 적용 안 시키는 건 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처분시 기준시키는 거는 부관도 마찬가지다. 경과 규정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에 신법이다. 이거 앞에랑 똑같네요. 그죠? 경과 규정 없으면은 국법.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머머 얘는 뭐야? 1번은 뭐야? 아니고요. 아무 말 없으면 있잖아요. 아무 말 없으면 처분 이후의 법령 개정입니다. 알겠죠? 아무 말 없으면 처분 이후 법령 개정 사정 변경 말하는 거지 처분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 2사로 보시면 1번, 5번 처분시 기준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건설업자가 시공 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 하도급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나오는데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대하여 처분 시의 법령이 행위 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그냥 뭐 500에 10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500에 1000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뭐 경과 규정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따라가면 되고요. 따라가면 되고 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쵸? 예, 요건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상황이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 스퀘어 2 요거는 기속력 쪽에 법률 우위하고 유보하고 같이인데 유보 쪽 지문이 없어요. 국가직 9급의 유보 쪽 지문이 없습니다. 이게 7급인가 8급인가 그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보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저거죠. 법령상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기사동 안 깨지는 상황입니다. 저기다가 경과 규정까지 밀어넣었을 때 상황까지 거기까지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쨌든 여기저기서 결국 3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9급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넘어올 수 있고요.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청구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 시점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나 사실관계를 들어 사정 변경이 있단 말이죠. 사정 변경, 처분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고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특별히 뭐 기사동이고 뭐고 그런 말 없잖아요. 지금 뭔 사유인지가 제시가 안 돼 있잖아. 지금 뭔 사유인지가. 그렇죠. 근데 이거 분명히 사유 기사동 깨져요. 깨지는데 지문에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는지만 보시라고 했잖아요. 있으면 그냥 다 깨지는 거라고요. 있으면 싸그리 다 깨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깨집니다. 기속력 적용 안 되죠. 기속력의 객관적 적용 범위 벗어났고요. 적용 안 되니까 위반도 있을 리 없고 위반 없으니까 해도 됩니다. 동일한 내용의 처분. 다시 거부해도 상관없죠. 법률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허가 요건으로 추가하고 입법 예고도 거치지 아니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허가청이 갑의 허가 신청에 대해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불허각 처분하는 경우에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게 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지금 이 문제는 가다 말았어요. 그죠? 말을 하다 말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이거 지금 저 법률요보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위임도 없는 곳에
허가 요건, 이건 내용이 법규적 사항이잖아요. 처분 기준이 아닙니다. 허가 기준입니다. 내용이 법규적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허가 요건을 만들어 놨는데, 허가 요건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1, 2, 3의 요건을 갖추면 건축 허가한다. 근데 근거도 없는 4번 요건을 들어서 거부했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법에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임에 근거도 없는 곳에 4번 요건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법에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서 거부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더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재처분 의무라는 기속력이 인정된다라고까지만 말하고 멈춘 겁니다. 지금. 지금 뭐예요? 교수님이 지금 더 들어갔다가 일 터질까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당황할까봐. 이 정도 나왔으면 지금 말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죠? 저쪽으로 연결시켜서 기억하. 이 자체는 그냥 기속력의 존재 얘기하는 거예요. 30조 2항. 그건 뭐 아무 의미 없잖아. 저걸로 정리하세요. 이거는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징수 또는 집행은 면제되지 않는다. 요게 아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예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이거 과태료 재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행정청의 과태료 및 행정청 및 법원의 과태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되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처분도 행정청의 결정이죠. 이거 재판도 이거 법원의 결정이죠. 이거 판결 방식이 아니잖아요. 결정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이라고 했을 때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행정청의 결정, 법원의 결정. 둘 다 결정 방식이고 행정청의 결정은 처분이니까 90일이고요. 죄송합니다. 과태료구나. 60일이죠. 60일 안에 이의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거 행정청의 결정 확정시키려면 60일 동안 이의 제기 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요, 상소기간 지나버리면 돼요. 14일 지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일 또는 뒤쪽에 14일 지나면 확정이거든요. 됐다 치고, 그래, 확정됐다. 그 다음에 법이 바뀌었는데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유리하게 바뀌면 원래는 국법. 유리든 분리든 원래는 국법이죠. 원래는 국법인데 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은 3조 2항 3항, 이건 3항입니다. 뒤집어 버렸죠? 신법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리 변경 시 신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있는 특별 내용 때문에, 특별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이한 부분이어서 비교하시라고 한 거고요. 여기까지가 끝이네. 네. 여기까지가 끝이고, 그러면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본격적으로 다음 트라이앵글 들어가기 전에 앞에 워밍업만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했던 트라이앵글인데 그림이 좀 깨져서 별로죠. 네. 우선 이건 안 중요합니다. 이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우선 전반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뭐 그닥 우리한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뢰보원칙 4조 2항이죠. 행정절차법 4조 2항 언제나 국세기본법 18조 3항과 같이 묶어서 돌아다니죠. 묶어서 돌아다니는데 저거를 신뢰보원칙의 실정법상 근거다, 자기구속원칙의 실정법상 근거다, 그 다음 관습법으로서 행정선례법의 실정법상 근거다 라고 출제해도 다 맞는 말입니다. 관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석에 반하는 행위 하지 말라고 법적 안정성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맞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우선은 거기까지. 4조 2항 행정절차법 국세기본법 18조 3항 18조 3항은 신뢰보원칙도 자기구속원칙도 행정선례법, 관습법 중에 민중적 관습법 말고 행정 쪽에 있는 선례법, 행정선례법의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한 얘기는 우선 행정절차법에 있는 내용은 항상 단순한 얘기인데 문제되는 게 바로 이거죠. 신입처지에
신입생은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2학년부터는 저런 거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학교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선배들의 통제를 받고 절차적 통제를 받는 시기가 신입생인데 그때가 신입 처지입니다. 신고, 입법 예고, 처분 절차, 행정지도, 행정 예고, 신입 처지에 단순한 데 문제 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핵심은 뭐예요? 1, 2, 3, 4, 5 중에 허리죠. 허리가 이 정도는 굵어야지 건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처분에는 기본적으로 효과에 따라 나누게 되면 수익적 처분이 있고 침익적 처분이 있을 수 있죠.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수익 쪽은 수익이면 허가 등은 신청이 필요하죠. 이름은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다음 밑에 침익 쪽은 침익이라고 딱 걸지 않고 불이익 처분 절차라고 애매하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믿습니다. 저 불이익 처분이 과연 어디까지야? 협의로 봐서 침익적 행정행위야? 아니면 광의로 봐서 부담적 행정행위야? 협의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협의로 본다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까지만 인정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광의로 본다는 것은 기대권을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 거부 처분까지도 저 안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침익적 행정행위냐 부담적 행정행위냐 이렇게 넓게 볼까 좁게 볼까 이 불이익이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죠. 공통은 어쨌든 수익 침익 상관 않고 모든 처분 이렇게 걸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모든 처분. 그래요. 그 중에 문제로 주로 출제되는 것은 바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몇 조입니까? 21조, 22조, 23조. 순서대로입니다. 21조, 22조, 23조. 쟤네들의 공통분모를 잡게 되면 뭐가 나와요? 불이익 처분이 나옵니다. 불이익 처분. 왜? 얘네들은 불이익 처분 절차고 얘는 공통처분 절차니까 불이익 쪽에서 공통분모 잡히죠. 불이익 처분으로만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불이익 처분으로 나오면 21, 22, 23, 1, 2, 3등 순서대로 그대로 매기세요. 중심에 누가 있다? 의견 청취가 있다. 근데 의견을 진술하고 의견을 듣고 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어떤 처분을 하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언제 어디로 와서 얘기를 하면 될 거야 라고 알려줘야 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의견 청취를 위한 필수적 전치 절차가 사전통치. 그러니까 의견 청취가 필요하면 사전 통지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사전 통지는 오직 의견 청취만을 위한 친구니까. 하나만 바라본 친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을 진술했단 말입니다. 정식 청문회에서 했든 아니면 의견 제출 기회 부여받아갖고 그냥 메일로 했든 구두로 떠들었던 문서로 냈든 아니면 공청회에 갔다 왔든 간에 말입니다. 의견을 듣고 나서 어머 잘 들었다 야. 너 고민 많구나. 이제 가 자라. 이러면 안 되겠죠. 들은 얘기에 대한 나의 입장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청이. 그게 바로 이유제시입니다. 들은 얘기에 대한 결과를 제시해주게 됩니다. 21조, 22조, 23조 연결하면서 문제가 항상 이쪽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우선 저기 대각선은 왜 가 있는 거야?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관식, 객관식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절차에 흠결이 발생했습니다. 이유 제시를 안 했어요. 사전 통지를 안 했습니다. 의견 청취 절차를 안 밟았습니다. 과연 그것 때문에 위법인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인정되는지를 보는데 기준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 적용 대상이니 아니면 의무사항이니 이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유 제시라고 하게 되면 적용 대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왜? 모든 처분에 다 적용되니까. 그리고 이유 제시는 처분 통지서 보내면서 거기다가 써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한테 합니다. 이유 제시에선 적용 대상의 문제가 없고요. 전 어디에만 있어요? 불이익 처분 절차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쪽에만 있는 겁니다. 적용 대상은 불이익 처분 절차 21조, 22조 쪽에서 논의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거 의무사항이니? 이게 만약 둘 다 인정돼 버리면 위법이 인정되는 거죠. 적용 대상 맞고 지금 이 절차 밟아야 되는 게 확실히 의무사항이었어. 근데 안 했다고? 그럼 위법이죠. 의무사항이니 이거는 21조, 22조, 23조 다 마찬가지죠.
다 예외 사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냐 안 하냐를 보셔야 됩니다. 해당하냐 안 하냐. 예외 사유에 해당 사항 없으면 의무 사항 맞고요. 위법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법이 됐다고 칩시다. 위법이 됐어요. 그러면 이유 제시를 안 했다. 3일 뒤에 했다. 하자치유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는 있잖아요. 물론 저렇게 프로세스 잡아서 출제를 하신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대체로의 문제는 그냥 한 개씩 투둑 이렇게 치는 방식이었어요. 단순한 지식 테스트. 암기했니? 이런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될 거고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면 이 흐름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 흐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수님 머릿속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후 보완을 했다. 3일 뒤지만 좀 늦었지만 내가 사후 보완 추원을 했거든? 했을 때 과연 하자가 치료가 돼서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일까? 뭘 보셔야 돼요? 불복 이전에 했는가 안 했는가? 불복 이전에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가 되십니까? 우선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저 사후 보완 행위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 이전에 안 했으면 예를 들어 심판 이후에 또는 소송 이후에 저 사후 보완 행위를 했다 하면 하자치유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자치유 인정이 안 되면 여전히 위법. 그대로 위법한 상태로 남아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절차 얘기잖아요. 절차 얘기니까 그냥 계속 이유 제시로 가세요. 이게 통으로 먹히는 건 이유 제시거든요. 그래서 이유 제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 절차 하자 인정됐다. 너 하자 치유도 안 됐어. 그래서 취소 판결 빵.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기속력 적소 얘기했던 거 생각해봐. 위법 사유 시정하고 똑같은 점은 또 할 거 아니야. 그치? 또 하겠죠. 결국 나올 처분이잖아요. 그냥 여기서 기각을 시켜버리면 처음 나왔던 처분을 그냥 유지시키고 있는 거야. 이걸 취소를 해버리면 이것만 갖고 실체상 하자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문제 상황이. 내용상 위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용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단지 이유 제시를 안 했다는 거 그거밖에 문제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취소 판결 해버리게 되면 이 취소 판결 후에 행정청은 이유 제시하고 똑같은 처분 또 그대로 할 거라고요. 그대로 할 거라. 그러면 행정경제의 효율성에 반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는 걸 왜 두 번, 세 번 가냐 이거죠. 동일 처분을 왜 반복하냐 이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하지만 만약에 100% 동일한 처분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면 만약에 똑같은 처분이 안 나오고 여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면 저걸 인정하는 게 상대방 국민한테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협의의 소익에서 했던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판례가 협의의 소익을 어떨 때 인정합니까? 권리구제가 이 소송에서 이기면 권리구제가 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협의의 소익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만 아니면 협의의 소익을 인정합니까? 후자죠. 네, 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구제 가능성이 1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소의 이익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저거 똑같습니다. 동일 처분의 반복을 걱정하고 있지만 동일 처분이 100% 반복되는 게 아니라면 저걸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협의의 소욕을 인정을 하고 취소 판결 내려주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반복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운지 모르겠지만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취소 판결이 나왔다고 치세요. 독자적 위법이 인정된 겁니다. 하자치유는 인정이 안 됐고 독자적 위법은 인정이 됐고 취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기속력 얘기죠. 취소 판결 이후에 이유 제시하고 적법 절차 밟고 위법 사유 시정하고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은 처분했다. 기속력 위반이냐? 완전히 똑같은 처분이지만 기속력 위반은 아니죠. 판결의 취지가 뭐니까 절차 좀 밟아라 이거였잖아. 그게 판결의 취지였잖아요.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이 흐름입니다. 1, 2, 3, 4 뭐라고요? 절차에 흠결이 발생했을 때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니? 야 그러면 사후 보완을 했는데 하자치유는 안 되겠니? 야 만약 안 된다면 야 지금 실체상 위법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만 갖고 취소 판결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야, 근데 취소 판결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유제시 밟았는데 똑같은 처분해도 되겠어? 괜찮아. 흐름 1, 2, 3, 4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알겠어요? 이 흐름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가면 결국 저 맨 첫 번째 거 절차하자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 이렇게 돼요. 네, 그림이 다 깨졌네요. 그림 왜 깨졌을까요? 네, 이게 두 페이지로 움직이게 깨져버렸네요. 그렇죠? 네. 문제로 나오는 건 좀 못생겨졌지만 그냥 넘어가시고, 네, 많이 못생겨지긴 했는데, 첫 번째 21조, 두 번째 22조, 세 번째 23조 사전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한 전치 절차, 의견 진술한 다음에 결과 제시가 사전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순서대로 간다 했을 때, 먼저 21조 사전통지, 얘네 둘 같은 경우엔 불이익 처분 절차죠. 앞에 페이지에서 했던 거 생각하시게 되면 얘네 둘은 모두 있어요?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도 걸리죠. 그런데 이유 제시 쪽에는요, 모든 처분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했죠. 예외 사유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걸 보세요. 문제 낼 때 이런 장난 칩니다. 긴급 이런 장난 칩니다. 예외 사유가 겹치는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을 앞에다가 툭 던져요. 툭 던지면서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서로 겹치는 부분을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불이익 처분이라는 걸 전제로 갈게 되면 위에 있는 공통처분 절차까지 몰아가지고 순서를 21, 22, 23을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첫 번째, 이 적용 대상은 인적, 물적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사자 등이고요. 사전 통지 의견 제출에 보게 되면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누군지 찾아야 됩니다. 당사자는 누구예요?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조에 보게 되면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다라고 되어 있죠. 직접 상대방. 그다음 등은 누굽니까? 등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참여시키는 이해관계인입니다.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이해관계인 제3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등에 간단한 부분. 그 다음에 권익제한 이건 뭐냐면 2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의무부가 권익제한 의무부가 처분이 바로 무슨 처분이고? 불이익 처분이고, 그럴 때 사전 통지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요. 의무부가 권익제한. 그럼 의무부가에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권익제한에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의무부가는 뭐 하명인데 뭐가 문제가 돼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게임인데 거긴 상수값이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권익제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침익적 처분이냐 부담적 처분이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 침해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만 그 권익제한에 포함시킬 것인가, 저 권익에다가 기득권만 포함시킬 것인가, 그게 아니라 기득권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도 저 권익제한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 권익 안에 기득권도 포함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당연히 기득권 포함해야 되는 건데 우리 판례는 기득권만 인정합니다. 우리 판례는 협의로 보죠. 적극적 불이익 처분, 즉 기득권 침해만 인정하고 거부 처분은 허용을 안 하죠. 판례가 포함 안 시키고. 다음 지휘승계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반 처분 제3자효 행정행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전 통지는 왜 필요한 거예요? 의견 듣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사전 통지는 청문이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건데, 그런데 일반 처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사전 통지문을 보내야 되는 겁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처분은 사전 통지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합니다. 불가한 거고, 그 다음 제3자효 행정행위, 이건 신경도 안 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수익이야 침익이야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소송 요건 얘기할 때 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또는 절차 얘기하면서 수익이야 침익이야 얘기할 땐 기준이 있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3자한테는 침익적인데? 라는 거는 전혀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렇게 생각해봐요. 만약에 A라는 처분이 있는데 이 A라는 처분이 말이에요,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수익적인 처분입니다. 수익적인 처분이고 여기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는 만약에 침익적인 처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한테만 수익적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획정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누구한테 사전통지문을 보내야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3자의 행정행위는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사전통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뒤에 거는 그냥 들러리 정도의 문제로 출제되는 거고, 핵심은 이거죠. 거부처분, 지위승계. 거부처분, 지위승계 쪽에서 과연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부여가 필요한 것인가 이쪽으로 나오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나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식사들 하시고 6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